제가 볼 때는요, 노무현 진짜 민주주의자거든요. 저는 문재인과 노무현을 딱 가르는, 그거는 그저 인사하는 걸 보면 딱 가른다고 생각해요. 이따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문재인은 누구한테 이렇게 인사합니까? 누구? 이명박이한테 이래 인사를 하죠. 노무현은요, 높은 사람한테, 그 권력 가진 사람한테 이래 인사하는 거 못 봤어요, 노무현. 근데 누구한테 이래 얘기할까? 찾아온 고등학생한테, 중학생들한테 이래 인사를 합니다. 그게 둘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자, 이런 노무현의 신격화는 그죠? 노무현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친노 노무현, 친노를 노무현 신도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나라에서 친노가 얼마나 중요한 세력인데요. 이들이 친노가 뭐냐 하면요, 처음으로 주권자 의식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을 노무현 신도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 이 유튜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친노가 지금 침묵하면 문재인을 잃는다. 친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침묵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얌전하면 문재인을 잃습니다. 노무현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 귀에는 이래 들려요, 이 말이. 우리 사회에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여야가 질문이 아니고 무조건 문재인을 옹호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거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교식 방식이에요. 박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문재인이 정권 교체론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딴 건 치우고요. 조중동이 지금 문재인을 막 때리기 때문에 문재인을 옹호해야 된다 하는데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조중동이 얼마나 영악한 언론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무현 때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정치적 거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문재인을 정치적 거물로 만들어준 건 조중동입니다. 왜? 촛불혁명을 탁 까먹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결정적 약점은 실적, 업적이 부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기대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굉장히 강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재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호감이요 50%를 넘어요.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30% 오락가락 하는데 비호감은 50%를 넘어요. 그 1대1로 붙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 될 것 같으면은
문재인을 문재인 자멸 이재명 문재인으로 반기문 자멸 이재명 문재인으로 반기문은 자멸할 거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래 되면은 문재인 정권 교체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뭡니까? 반기문 대 문재인 대결 구도죠. 이게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로 가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가요? 민주당 경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촛불 전국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 돼요.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될 거냐? 촛불 시민이요. 그냥 민주당 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까? 촛불의 관성은요, 대중의 관성은요, 멈출 줄을 모르는데, 그 장점도 있고, 또 문제도 있어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은 촛불이, 그죠? 민주당 경선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원끼리 정하자.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랬다는 민주당요, 촛불이 민주당으로 가요. 그러면 시민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이 시민 경선이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당심을 업은 문재인과 촛불을 업은 이재명이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거의 이재명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 그래 보냐 하면 촛불이 개입하면요, 혁명적 동행 리더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겠죠. 문재인이 했는 일이 있으니까, 촛불 때. 그 다음에 성남의 기적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다. 나라를 정말 제대로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아무리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공약들이 많아요. 하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는 거,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진짜 강군을 만들겠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과 이 주둔군 비용 문제로 협상을 하되 미군 철수가 해도 좋다는 마지노 협상까지 하겠다. 이런 배포라면요, 저는 미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 남쪽은요, 그 어디와도 바꿀 수 없는 요충 중의 요충입니다. 전략적 요충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세하고 토론을 할 텐데, 이거는 유세 토론 경쟁력은 압도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빅데이터에서는 이미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자들이 거의 꼬박이, 제가 볼 때는 꼬박이 한 30의 선거운동원이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문재인에 대한 지지와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열망이 숨어 있어요. 사드 이재명, 21세기 이순신. 이재명이든 아니든 사드를 막는 사람이 저는
21세기 이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이 외적을 격파한, 외선을 격파하는 것보다 나는 오늘날 사들을 막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이 작년 10월에 성주 갔을 때 비 오는 데서 그 집회에 참여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재명이요, 2차례 사드 반대 집회 성주 김천에 참석했어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성주에. 그러고 사드는 가능하면은 입에 안 올려요. 금기어가 되어 있어요. 사드는. 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사드를 금기어로 취급하고 회피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런 면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다릅니다. 사드는 죽는 길이다. 제가 요 앞에 64강에서 이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북핵이 죽는 길이다 그러죠. 그죠? 정말 북핵이 죽는 길일까? 아니면 사드가 죽는 길일까? 이것도 저는 참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북핵이 없었으면은 저는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 저는 북핵이 전쟁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핵무기가요, 핵무기보다 더 강한 전쟁 억지력을 가진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이런 핵을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 그죠? 감히 공격할, 전쟁을 치를 엄두를 못 내죠. 왜? 저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쪼매난 나라도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 주변 국가들. 핵은 그죠? 남을 제압하는 힘이기도 하지만은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은 달 보고 개 짖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강력 전쟁 억지력이고 잘 활용하면은 평화지킴이가 될 수 있다. 미국은요, 군산복합체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은요, 거의 미국과 관련된 전쟁입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다는 알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뭘 만듭니까? 인류의 공적, 사탄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시가 만든 사탄이 뭐였습니까? 악의 축. 그 핵심이 조선, 이란, 이라크 이랬죠. 그죠? 그런데 이라크는 당하고 조선과 이란은 안 당했어요. 핵심이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당하고 핵무기가 있으면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교훈은 핵이 없으면 미국 앞에 빨강버섯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한반도에는 세 가지 초강력 전쟁 억지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핵 강대국, 핵 최강대국, 미국이 있잖아요. 그죠?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어떤 전쟁 억지력입니까? 대북 전쟁 억지력이죠. 이보다 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이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건 또 뭡니까? 북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이게 대미 전쟁 억지력입니다. 왜? 쳐들어가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뭐 인류의 재앙이죠. 함부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전할 수 있는,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요, 그 조선, 북한 애들이 그런 거는 막 빠꿈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중국의 핵이 대미 반경력을 가집니다. 미국에도 핵폭탄 날릴 뻔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의 초강력 전쟁 억지력이 한국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지뢰밭인 한반도, 이 핵 지뢰밭에 역설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란 면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저 핵발전소가 폭발해보면 일본 꼴 나는 거죠. 그죠? 체르노빌 꼴 나는 거고. 그건 재앙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면은 그죠? 이게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핵이 10기 내지 20기가 된다 그러고, 지금 그저께 쏘아 올린 북극성 2형이라는 미사일이 있었죠.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대한 이 해설들을 이래 보고는, 야, 이건 사드는 뭐 있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구나. 그게 증명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남쪽에 핵발전소가 있는데 그것도 대체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영남과 동해안, 그죠? 여기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핵으로 남핵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핵에서 남핵으로 경주, 또 어디에요? 고리, 울진, 또 영광, 이런데 한 수십 기만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한반도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적 재앙이 옵니다. 아마 기후변화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전쟁을 막고 있다. 천만다행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가지고 너무 떠들 필요 없습니다. 북핵 가지고 떠들면 미핵도 떠들어야 되고, 소핵도 떠들어야 되고, 중핵도 떠들어야 되죠. 이스라엘 핵도 떠들어야 되고. 핵무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미국이 이제 사드로 한국 죽이기를 하죠. 그죠? 일본 키우기 한국 죽이기를 하는데, 이 작전에 말려들면은 우리 끝난다.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교육이 중단되고, 교육이 확 줄어들고, 중국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를 해야 되고, 한류도 끝나고, 더구나
한국 주력 산업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이 버텨나갈 길이 없다. 거기에다가 그래 되면요, 지금 우리 전번에 얘기했던 가계부채가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경제 파산이 와요. 이거는 뭐 지금요 아고라에만 가도 이런 정도 인식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산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왜? 가족보장제도밖에 없어요.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없는 사람 한 80%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아마 자살자가 하루에도 몇천 명씩 나오래요. 가계 파산은 금융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금융기관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장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드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과 안희정이를 보면은 참 웃고 싶어요. 그냥 그래 우리 한번 망해보자. 너 둘이 집권하면은 나라 반드시 망해. 내 이 얘기를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국 민족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문재인과 안희정이 집권하면요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문재인은 따까리, 전번에 따까리 얘기했죠. 칠푼이 따까리라는 거. 칠푼이 따까리인데도 그죠? 이것도 아주 저질 따까리예요. 따까리 짓 하려면 따까리 짓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또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꼭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 걸치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될 일이 없어요. 그게 칠푼이 따까리 노릇한 거면 대선 승복해가지고 대선 부정 문제를 덮어줬죠. 세월호 특위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줬죠. 촛불 집회 때 테러 보장을 해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명예를 보장해 주겠다고 장담을 했죠. 이게 따까리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 무한충성 칠푼이 따까리가요 바른정당보다 더 심각해요.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만하면 그죠? 정말 무한충성 따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박정희가 일본 제국에 무한충성하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양다리계에 이런 거물을 본 적이 없어요. 양다리 걸친 데는 정말 최고의 수준이라고 최고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양다리 걸친 거 보면요. 노무현이한테 그 참여정부에 최고위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노무현이 죽자 말자 이명박이한테 익혔죠. 나는 사진을 다 찾아봤는데, 그죠? 문재인이 노무현한테 일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 짓 합니까? 이명박이한테, 박근혜한테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라이트, 이승만이 박정희 찬양하고 묘소 찾아가고 그 뉴라이트하고 민주정부에 또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칠푼이와 세월호 유족한테 또 양다리 걸치게 했죠. 그 다음에 촛불과 박근혜한테 양다리 걸치게 했죠. 이 정도면 양다리계의 이 최고봉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환상적 걸치기가 이번에 딱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SBS에서 제출한 대통령 지원자 이력서 종교란에 뭐라고 써냐면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 교도이며 사돈이 목사다. 꼭 먹고 알 먹고 똥까지 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삼다리 종교죠. 두 다리, 우리는 보통 두 다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 다리가 세 개 모양이에요. 삼다리 종교예요. 삼다리 걸치기예요. 이 정도면은 갈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 하는 거 따라 해가지고 그 사람 거 홀딱 뺏어 먹고 이 짓을 계속해요. 국회의원 이 사람이 그죠?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300명 국회 중에 완전 꼴찌예요. 공약 이행률도 완전 꼴찌. 그 다음에 당대표를 하면서 리더십이 없는 거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이 사람 팔로워십도 없어요. 팔로워십이 있으면은 국민의 뜻에는 따르잖아. 주권자의 뜻에는 따르잖아. 그 능력도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참 신기해요. 안철수 땡깡 부릴 때 땡깡을 맞잡아 치지를 못했어요. 그냥 깨갱이 했어요. 당장 그저 안철수한테 너는 평당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의 절차를 밟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하는 짓이 그게 법과 규정과 당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깨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흰센 사람 만나면 다 깨갱할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한테 깨갱, 박근혜한테 깨갱, 안철수한테 깨갱. 앞으로 누구한테 깨갱할까? 그래서 깨갱 문재인이다. 제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총선 직전에 그죠 당대표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총선을 수행할 능력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뭡니까? 박근혜 꼬봉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말한 걸 그죠? 줄줄이 따라가며 해요. 이재명이 루즈벨트 신뉴딜 정책을 하겠다 하니까 자기는 루즈벨트 존경한다 그러고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적폐청산하겠다 그러고 대청소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재벌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까지는 못 하고 재벌 개혁한다 그러지만은 그건 재벌 개혁이 아니고 재벌 도와주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탄핵이 이제 확실해지자 있잖아, 그죠? 마치 자기가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인 양 숟가락 신공을 발휘합니다. 숟가락을 딱 갖다 얹는 거죠. 야, 이 밥상은 내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했던 얘기들을 다 자기가 씹어 뿌려가지고 이재명이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정권 잡으려면 뭐가 됐냐면 칠푼이 정권에서
8푼위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해요. 7푼위 정권이 뭐냐 하면은 무지 정권인 겁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8푼위 정권은 뭐냐 하면은 뭐 아는 체 하지만은 뭘 해낼 능력이 하나도 없는 무능 정권입니다. 저는 이거 장담해요. 지금 쭉 봤잖아요. 저 능력 가지고 뭘 하겠어요? 10년 동안 하는 거 봤잖아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팔푼위의 사드 대책도 참 기가 막혀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겠다.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겠다 이래요. 아니 이미 결정됐는데 다음 정권에서 결정은 무슨 결정? 이런 결정을 2번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사드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이미 결정된 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요. 문제 인식 능력은 7푼위 수준이고 대책은 8푼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에 과장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희정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안희정, 이광재가 이 사람 이름 뭐죠, 이거? 명박이. 이 명박하고 써가지고 정말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난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참, 요게 안희정이고, 요게 이광재입니다. 그래서, 그죠? 요게 언제 사진이냐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1년 4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1년 4개월 후에 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좌희정, 우광재 그랬죠. 그렇죠? 1년 4개월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명박의 좌광재, 우희정으로 바뀌었어요. 요 사람들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광재도 돈 먹어가지고 강원도지사 잘렸죠. 이 친구도 돈 70억 이상 정치자금 수금 따까리 했죠. 있잖아, 그죠? 양심수락을 끝으면은 보통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양심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계 최초의 정말 이상한 희대의 양심수가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정치 자금 받아먹고 감옥 간 사람을 문성근 등 친노 세력들이 양심수라고, 안희정인 양심수라고 법원에다가 279명이 탄원서를 낸 거예요. 난 친노 이 사람들 정말 미친놈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난 세상에 이런 양심수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근데요, 70몇 억쯤 받은, 세 건이에요, 세 건. 하나는 재벌들 쭉 한테 받은 거. 삼성한테 30억 받고, 그랬고, 안희정이 내 얘기할 때 그거 다 상세히 설명할게요. 그 중에 여하튼 12억 1천만 원은 그죠? 안희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라고 해요.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그 중에 12억은 자기가 따끔하시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양심수라고 이렇게 탄원서까지 올리는 친노는 뭐예요, 이 사람들? 박사모보다 나아요, 이 사람들. 전혀 낫지 않습니다. 내 눈에 박사모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이 안희정이는 따까리 중에서도 돌림 따까리예요. 주인을 돌려가면서 따까리 노릇하는 거예요. 그 올라운드 따까리, 올라운드 따까리. 우리 흔히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런 재주는, 따까리 재능은 정말 빼어난 것 같아요. 환상적이에요. 노무현 때는 수금 따까리를 했어요. 재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4대강 따까리를 했어요. 4대강 찬성하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 응원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박근혜에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이 있잖아요, 그죠? 박근혜한테는 응원 따까리 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구속 안 된 거 준수해야 돼. 법원의 판단을 준수해야 된다. 이재용이. 그 재벌 옹호 따까리 해요. 그 다음에 미국 사드도 한번 결정한 거는 일수불태다. 물르면 안 된다. 또 미국 사드 따까리. 이 사람 정치 장녀예요. 나는 황교안하고 안희정하고 대통령 출마한다면은 황교안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 최순실이다. 노무현 비선 실세로 삥땅 뜯고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노무현 팔이 하는 밖에 없어요. 노무현한테 충성했다. 노무현 대신 감옥 갔다. 지가 돈 받아가지고 감옥 가라 놓고는 왜 노무현 대신 감옥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노무현 파리의 천재예요. 그 노무현 사위예리도 사실은 그 얘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장례식장 가서 와가지고 노무현 파리 하는 놈이네. 이 얘기예요. 이런 인간이다 보니까 정말 희대의 사드 대책을 내놓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이 전방위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래 대답해요. 중국은 5천년 역사를 함께해온 우리의 이웃 국가이자 친구로 이런 한두 건으로 나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골이 막 쑤셔요. 나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출마했다고 나올까? 아니 이거는요, 그 중학교 학생만 돼도요, 아, 사드는 이런 이유로 찬성하든지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든지 이까지 5천년 친구다 이런 황당한 소리는 안 해요. 안희정의 말이 전신만시 이런 얘기입니다. 구름 잡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다녀요. 안희정이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그래서 이 사람 보면요, 문제 인식 능력은 7푼이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반푼이 수준이고 대책은 거의 백치 수준이 백치 수준. 아, 친구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백치지 뭐예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은 안희정 현상을 이래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안희정이가 20% 지지를 받는다. 그냥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냐.
제가 장담을 합니다. 가장 빨리 망하는 길로 가려면 안희정 찍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요. 1919년을 못 넘길 겁니다. 안희정이 대통령 되면은. 2019년을 못 넘길 겁니다. 오늘 제가 쓸데없이 장담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사드 전략. 이재명은 명확하게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가능합니다. 누구 힘을 이용하면 됩니까? 중국 힘입니다. 그 다음에요. 북한 힘도 이용해야 됩니다. 북한, 중국 힘을 이용하면요. 미국 시급합니다. 어떻게 시급한지는 나중에 우리 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할게요. 왜? 한반도에서 미국이 쫓겨나버리면, 그죠? 미국의 패권은 끝납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보면 중국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패권을 가집니다.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일본은요 이미 망해간 나라예요. 일본이 중국을 대항할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거 먼저 먹을까? 이쪽 한 입, 이쪽 한 입 이래 비먹어야 돼요. 양손에 수류탄 들면 이거 왜 돼요? 죽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양손에 수류탄 들라 그래요. 미쳤죠? 그게 사드입니다. 사드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가능하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더욱 유리하다. 트럼프가 이게 그죠? 근거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이리 가고 저 말 하면 저리 가고 이래요. 이 호작질 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이 사람은 장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해요. 한국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장사는 절대로 그 미친 장사 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드를 철회시키면서 추구하는 이재명 노선이 자주적 균형 외교를 추구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은요 좋은 노선이긴 한데 약간 부족해요. 2%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자주 외교, 균형 외교로는 불충분하다. 한국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긴 좀 부족하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균형 외교라는 건, 자주 외교는 좋아요. 균형 외교는요, 여기는 이쪽 저쪽 등거리 외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익은 약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배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추구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기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통해가지고 내 이윤도 얻고 사람들의 편의도 높이겠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쪽 뜯어먹고 저쪽 뜯어먹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가 전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주적 평화 주도 전략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도 그렇고 한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이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류사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족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반전평화주의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공존 통일의 절대 과제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반대로 가면 우리 망하죠. 그래서 한국의 외교 세계 전략의 기본 가치는 평화 공존으로 잡고 그걸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 이것이 평화 주도 전략입니다. 미국에도 요구하고 중국에도 요구하고 러시아에도 북한에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시범을 보여줬던 게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평화주도 친친외교의 시범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죠? 조선왕조 이래 한국이 최초로 국제 전략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김대중 때 와서.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독자적인 국제 전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의 어떤 국제 전략이 안 따를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식인 대로 하니까 우리한테 국제 전략이 뭐 필요가 없어요. 미국 식인 대로 하면 돼요. 미사일도 요만큼만 해 가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독자적인 국제 전략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민족 친화, 남북 평화를 추구하고 동북아 친화, 동북아 평화 체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도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도 주창을 하고 그래서 받은 게 뭡니까? 노벨 평화상이죠. 김대중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병역 의무는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사드가 없이도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재명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의무병 제도가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부터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병역 의무제는요, 지식문화 시대의 치명적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식문화시대 4차 산업혁명기에는요, 개인의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열린 마음,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창의성, 이런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예?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 병역 의무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그 한참 정말 빛나는 20대 초반을, 그죠?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재앙이에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10대 말과 20대 전반을 정말 자유를 만끽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추구하도록, 그 다음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대를 만들어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줄 세워가지고 하나 둘 경례 이짓 하고 있는 거 안 돼요.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남자가 군대 복무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고 이건 국가 범죄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전문 군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전문 군대로 바꾸는 게 하루아침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내놓은 게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바로 하려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걸 한 5년쯤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 모병제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전쟁에서 자주국방의 첫 번째 과제는요, 군인이 아니에요. 무기예요, 무기. 그죠? 아니, 핵무기 가진 사람하고 소총 가진 사람하고 싸움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무기, 고도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냐, 그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방산비리 척결, 이거는 그 이재명이 명확하게 이건 하겠다고 그죠. 그 다음에 무기 생산의 자주권을 확보해야 돼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미국이 허용한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기 구입선을 90%를 미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값도 보고 성능도 보고 해가지고 다변화하면요, 좋은 무기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돈은 반밖에 안 들고도. 미국에 목매달면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 전투력이 옛날에는 근육의 전투력, 소총수들의 전투력, 그거였죠. 지금은 무기를 얼마나 제대로 잘 다루느냐, 전투력입니다. 말하자면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얼마나 되냐? 그건 전문 인력을 키우면, 전문 군대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 전문 군대를 키우면서 의무병까지 전문 군대 키우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한 5년 정도는 복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전투 전문부대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10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차차차 늘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뭐냐면 이걸 백업을 어떻게 해주냐. 무기 체계를 갖추고 전투 전문 인력을 갖추고 나면 이걸 행정 지원, 그죠? 백업을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 이거거든요. 지원해 주는 거는요, 웬만한 사람 하면 돼요. 그 뭐 육군 사관학교 안 나와도 돼요. 사관학교 사실이요.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지원 업무 직업 군인 20만 건데 20만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10만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죠? 전투와 무관하게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돼요. 징집병을 이제 병역 의무자들이 지금 43만이라는데 그걸 20만으로 줄이면은 이 군대를 10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하죠? 진짜 경상도 말로 날씬빠꿈해요. 날씬빠꿈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 그림인데 뭐 요건 참고하십시오. 스마트 강군 10만 명 양병하는 계획을 도표화한 것,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군 기지를 우리가 힘이 좀 더 생기면은 벗어나가지고 당당한 주권 국가가 돼가지고 기지 사용료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힘이 생기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도 되면요, 저는
이것도 상당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드, 세퇴. 세퇴라는 건 뭐냐면 유세한다 그러죠. 유세한다는 건 말로 돌아다니면서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달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한다 할 때 그 설자 있잖아요. 말씀 설자. 그게 남들한테 대중적으로 할 때는 세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로서 사들을 퇴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정명가도와 중국 포위 사드. 일본이 그죠? 일본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조선 침략을 하죠. 조선 침략할 때 그때 요구한 게 뭡니까? 정명가. 명나라를 치는데 길을 빌려달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 됐죠. 그렇죠? 생산량이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토지 생산량이. 그만큼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정명가도는 그죠? 왜와 조선 명나라 연합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명나라 쳐들어간다고 하는데 명나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못 가만히 있죠. 조선을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와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장으로 가면은 2차 대전 때 중일전쟁에서 결국은 일본이 패했듯이 이 싸움도 일본이 패하게 되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드는요, 이거 한번 배치를 해놔놓으면은 미중 싸움에 한국이 독박을 쓰고 아까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드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임진왜란의 일본군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드 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순신이 해전에서 외선을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한 거죠. 미국이 지금 태평양을 장악한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일본 왜구들이 도간의 덩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외선 격퇴가 승리를 하고 조국 수혜의 어떤 기반이 됐죠. 그렇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엄중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해가지고 사드를 미국을 달래가지고 돌려보낸다면 이게 세퇴죠. 말로서 돌려보내는 거죠. 힘 안 들이고 돌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재앙을 예방하는 거죠. 치료의학이 더 중요해요? 예방의학이 더 중요해요? 예방의학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드를 세퇴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21세기 이순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요, 사들을 진짜 돌려보내면은 그 보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너스가. 하나는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요, 꼬봉 취급 못 합니다. 이때까지, 그죠? 한국인이 미국한테 김대중 노무현 경우에는 노혹한 적은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정면으로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한국이 그 말 잘 듣던 한국이 사들을 딱 거부해가지고 그걸 돌려보낸다면요. 그때부터는요. 미국한테는 한국은 이제는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는요. 내하고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당한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겠죠. 그래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10만 양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주국방을 하면서 평화주도로 번영과 민주공화국의 길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5년간에 이것만 해내도, 그죠? 다음 대통령은요, 우리가 잘만 뽑으면 21세기 세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인물들은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요, 생각보다 인재의 보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어떤 그 사드 철회, 그 다음에 이 자주국방 이런 걸 통해, 이런 게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은 평화주도 전략을 통해 가지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민족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는 길이 열리고 이런 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종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봅시다. 고맙습니다.